해군 연합훈련이다. 8월이 되면 하와이 근해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이지스 구축함과 핵 잠수함 등 각국의 최신 함정이 총출동하는데 1990년부터 한국 해군은 림픽에 참가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가상 격침하는 등 엄청난 화력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림픽에서 한국 해군이 활약할 수 있던 배경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해군력이 총집된 항공모함과 림픽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가 22년이 림팩이 있는 해예요. 근데 림팩이 7월 한여름에 있거든요. 그럼 훈련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지나요? 훈련이 이제 정박에 사전의를 해요. 어떻게 훈련하자. 편은 어떻게 나누자. 그다음에 함포는 언제 쏘고 미사일은 언제 쏘고 뭐 이런 걸 다 이제 사전에 해요. 그렇게 하고 지휘관은 누구고 A조, B조 뭐 나눠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한 일주 정도 이제 사전에 육지 정박에서 훈련하고 나가서 2주 나가요. 2주. 2주 정도 나가면은 가서 맨 처음에 뭐 줄 맞추는 훈련부터 하지 이제 신호문에 의해서 잘 따라오느냐 일이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분기를 잡는 거죠. 그런 훈련 다 되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함포 한번 쏴 그러면 차례대로 착착 쏴서 표적에 함포 쏘고 다음은 미사일 그다음에 뭐 항공기에 날아서도 쏘고 그렇게 이제 그런 훈련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 날아올 때 대공전 그다음에 잠수함 잡는 대함전 대잠전 그다음에 수상함하고 겪는 대함전 이 국면별로 나눠서 이제 훈련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공모함이 이제 어떤 국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출항해서 갈 때는 여러 척이 호위함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호위함들을 지휘하려면 정말로 오케스트라 같이 다 보고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고 서로 이제 항공모함은 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걸 대잠전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잠수함이니까. 그런 공방전 훈련하죠. 훈련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눈치 싸움 장난 아니겠어요? 그 림팩 훈련을 갔다 온 경험자들의 이 수기 같은 걸 보면 네. 우리는 흔히 TV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일반적인 훈련, 함포 사격하고 미사일 쏘고 잠수함 뭐 모의 교전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여줄 건 과대해서 포장해서 보여주고 안 보여줄 건 또 숨기고 뭐 이런 눈치 싸움도 꽤 많다고 해요. 특히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다 보니까 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비에서 나는 특별한 신호 혹은 소리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함정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정보를 모은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신경전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배를 견학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데 2016년에 중국에서 우리는 일본 이 해자대 사람들은 못 받겠어 라고 튼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지 말고 받아라. 압력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준 뭐 그런 식의 약간 이 기싸움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무기 전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자기의 또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이런 건 뭐 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근데 2016 그 중국이 방문했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화해 손짓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중국이 가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미국 함정을 방문하고 특히 항공모함 같은데 방문하고 나면 기가 죽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미국 갔다 보면은 역시 미국은 대단하다. 그래서 미국 1등을 따라잡자. 2030년대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금방 됩니까? 그쪽도 달려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하와이는 그래서 각국 무기 전시장이고 경연장이다. 전투 경연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정도면 우리도 이제 1등하고 비슷하지 않겠어? 하고 딱 갔다가 아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큰 훈련장을 큰 함대가 대함대가 같이 연합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던 나라가 어떤 전술로 어떤 무기 체계로 싸우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작은 나라들은 자국 해군이 그 안에서만 훈련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대한민국 해군이면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을 이제 수색하는 임무를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수상함이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잠수함이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을 찾는 그런 전술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 림팩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맨날 동네 축구하다가 이제 월드컵을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전투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죠. 이제 미국의 특히 제일 앞서가는 미국 해군을 보면 해군력 건설 방향은 저리 가야 되겠구나. 저런 군함 건조 추세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접 국가끼리는 그 함정들의 전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음파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걸 수집할 수 있으니까 절호의 찬스죠. 또 림팩 훈련에서 이런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중국을 네. 미국이 초대를 했어요. 너네도 이제 림팩 와라. 훈련에 와라. 같이 훈련하고 참관하고 봐라. 어떻게 보면은 비록 앞으로 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니네 와서 보는 거 상관없어. 와서 봐. 뭐 관대하다 혹은 우리는 언제나 손을 내밀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남중국해 문제가 터졌죠. 그렇죠. 2018년에 이제 남중국해 문제가 커지니까 미국이 너네 이제 오지 마.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 네. 그러니까 외교적인 입장에서 우리하고 편 먹으면 이런 것들을 너한테 줄 수 있다. 하지만 니네가 그런 위계 질서를 깨든지 아니면 세계 질서를 깨면 더 이상 제공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 언론에서는 또 림팩 훈련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군사 외교의 장이다. 예. 처음 한두 번 온 국가들하고는 사실은 군사 외교나 아니면은 신뢰가 쌓이긴 힘들겠죠. 근데 한 번 와봤더니 좋아. 그럼 또 다음 회에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유능한 이 해군 관계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관계자들끼리 이제 군사 외교 서로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쓸모가 없을 수는 있으나 만약에 긴장이 고조된다 혹은 우리가 그쪽한테 얻어야 될 게 있다 아니면 그쪽이 우리한테 요구할 게 있다 그러면 못 봤던 사람보단 림팩 훈련에서 같이 훈련했던 사람이 훨씬 말이 잘 통할 거다. 요런 게 미국 언론에서는 림팩 훈련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의 뭐 말과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저희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림팩 하면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이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결과를 처음부터 잘 냈었죠. 어떤 것은 이제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하와이에서는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청군, 홍군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규칙이 있어요. 엄파이어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람들. 네. 근데 그 엄파이어가 최종적으로 선언을 해야 공격의 성패가 이제 갈림이 된다고. 네. 그런데 훈련이 끝나자마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파이어가 최종적으로 판정해서 각 함정배로 어떻게 코스를 다 확인하고 그 성패를 도장 찍었을 때 발표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게 정확한 데이터인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나가가지고 언론에 나가가지고 탑건도 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수십 척을 격침시키고 자기는 탐지도 안 되고 한국함도 공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998년도부터 갔는데 미국에서 예상치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잠수함 도입한 지 98년도면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주 애숭이 잠수함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가서 사전 준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 하고 가서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뭐 공격도 많이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우리가 그럼요. 잘하는 거지. 우리 교수님이 그것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림팩 작전이 시작됐다. 그러면 언파이어가 선언을 내리고 발표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훈련 다 끝나야 돼요. 끝나고 자체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지나기 전에 하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저희가 이제 림팩이 시작될 거고 한 2주 정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데이터가 종합되고 발표가 될 때까지 그 전에 만약에 나오는 막
이 자랑스러운 막걸리 마시는 보도가 있다. 그건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네. 전투는 실전 경험이 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 1년 내내 전투하는 부대는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특수전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앞서가는 추세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남북한에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 한미연합 훈련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다음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쟁이 지근했지만은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군기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가서 쭉 훈련하다 보면은 한미일이 탑 클래스가 아닌가. 나머지는 이제 좀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은 또 선배 함장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도 전년도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뒤처지면 안 되죠. 그게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거든. 그 DNA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 간 함장도 뭐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뭐 했다. 그 전 함장은 뭐 격침을 10여 척 이상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10여 척 이상 공격을 하고 각자 가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배는 더 부담스러운 가면은 그렇죠. 나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잘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은 미국에서 전체 훈련 계획을 짤 때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은 100마일 곱하기 100마일을 박스를 정해줘요. 왜냐? 네. 기동성이 약하잖아. 계속 가면은 충전해서 계속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위치가 들통난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주어요. 그렇다고 막 디젤 잠수함이 싸움 못하는 건 아닌데 디젤 잠수함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숨어 있다가 오는 걸 공격하는 게 이게 일본이라고. 매복 작전. 네. 디젤 잠수함. 그러나 그런 약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핵추진 잠수함이거든. 네. 핵추진 잠수함은 무작정 기동하는 거야. 무제한 기동. 한두 끝도 없이 네. 물속에만 있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구역을 안정해줘요. 전체적으로 훈련할 때는 그 항공모함 전단이 잠수함 있는 쪽으로 가줘요. 쭉 일부러. 진행해줘요. 왜냐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항공모함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폭격을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내 앞에 맨 앞에는 핵잠수함이 딱 방어가 가요. 그다음에 구축함, 순양함이 에워싸요. 항공모함을. 거의 가가지고 비행 도달 거리 가면 그때부터 비행기가 뜬다고. 가기 전에는 각종 위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 잠수함이 다 들어올 거고 미사일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미사일 방어 훈련, 그다음에 잠수함 방어 훈련 이런 걸 계속 한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잠수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 구역을 딱 통과해 준다고. 그러면은 잠수함장, 디젤 잠수함장은 다 사전에 연구해 가지고 딱 아까 실루엣 보고 저거 공격, 저거 공격, 저거 공격 딱 횟수를 정한다고. 아까 그 구역을 정해놔서 네. 잠수함은 숨어 있고 디젤 잠수함은 숨어 있고 그 위로 항모 전단이 지나가면서 이제 잠수함을 탐지한다고 했는데 디젤 잠수함은 부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스노클을 통해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충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디젤 잠수함이 올라와서 숨 쉬러 올라오는 걸 스노클이라고 해요. 그렇죠. 스노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행 가가지고 바다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참박참박하면서 바닷속 보면서 이거를 스노클링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 이게 여기서 나오는 소리예요? 똑같은 원리. 예. 그래서 이제 해녀들이 몸은 밑에 물 아래 두고 그 스노클 마스트만 올리잖아요. 공기 빠르드니까 똑같은 거예요. 잠수함, 디젤 잠수함 선체는 물 아래 두고 그 스노클 마스트만 올려요. 그게 쇳덩어리 그 파이프가 그 올려가지고 엔진을 물 밑에서 돌리는 걸 스노클이라고 한다고. 이것이 2차 대전 말경에는 이거 없었어요. 그래서 스노클도 못했어.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충전했다고. 수상항에 때 충전하고 저기 오면은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많이 당했어요. 2차 대전 말경에. 그런데 2차 대전 말경에 스노콜이 개발돼요. 이게 잠수함 역사의 혁명적인 거라. 선체는 물 아래 두고 숨고 이것만 내놓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에서 막 뭐한 잠수함장들이 서로 내 것도 다르죠, 나도 다르죠 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근데 그게 스노클은 아주 전술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 오래 하면은 그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잡아요. 우리 P3 같은 항공기에서 한 40km에서 잡아요. 40km. 그렇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함장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한 해역, 적이 없을 때 이런 때는 평상시에 뭐 훈련 나오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해요, 하루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근데 두세 번은 올라와야 돼. 근데 전시에 이제 뭐 적해역이 가 있다 그럴 때는 전술 스노클 그래요, 전술. 단 15분 정도에 15분. 잠깐 올라가서 뭐 크게 숨 한 번 쉬고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얼마면 디젤 잠수함 함장 그거를 어느 정도 잘하느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들키지 않고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잠수함 함장이 이거예요, 이거. 왜냐? 들키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잠수함 함장은 적을 격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승조원도 살리는 그 함장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충전을 많이 해놔야 돼요. 교수님, 그러면 함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고래겠네요. 고래가 이렇게 숨 쉬러 올라와서 막 가면 디젤 잠수함도 나도 고래 하고서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속에 항해하면은 그 음파 탐지기로 다 들어요. 고래 소리 다 들어요. 어떤 때는 고래가 우리하고 같이 갈 수도 있어. 우리하고 시합하는 것 같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충전은 주로 야간에 보이지 않을 때 하고, 그다음에 물속에 있으면은 음파에 다 나타나요. 잠수함 함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선이 안 움직일 때, 그다음에 그 요트 이런 걸 무서워해요. 왜요? 소리가 추진기를 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추진기를 돌리는 모든 선박은 잠수함 잡아내요. 그리고 피해가요. 근데 그걸 안 돌리고 있는 배가 있으면은 갑자기 올라오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이마룬가 그 옛날에 하와이에서 일본 어선 실습생들 다 죽었잖아요. 핵잠수함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 엔진을 끄고 낚시를 하고 있는 배는 잠수함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다 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아요. 어디에 우리 함정이 있을 것이다. 저건 어선 소리다. 저건 상선 소리다. 다 알아요. 그래서 어선이 있는 쪽이나 상선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스노클을 하지. 왜냐면은 상선이 막 추진기 소리가 엄청 커요. 그렇게 묻혀 들어가. 잠수함 탐지할 수가 없어. 그런 쪽으로 가서 스노클을 하고 주로 야간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마일 곱하기 100마일 주고 저 훈련할 때 그렇게 했어. P3 2대를 미군 P3 2대를 위에 띄워놓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계속 서치하는데 불공정하는 거지. 잠수함 먼저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P3가 와야 되는데 그 근방에서 쉬운 말로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알잖아요. 잠수함 어디로 갈지. 너무 불평등 짜증나더라고. 그게. 그래서 항공기는 와가지고 잠수함 있을 것이다 하는 쪽에 그 소노브이라고 있어요. 음파 탐지기를 그걸 하나 3군데 정도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게 잠수함 움직이면 그 신호가 감지된다. 그럼 알아. 잠수함이 있구나. 그러면은 잠수함 함장은 이제 미치는 거지. 핵추진 잠수함 같으면 확 도망가 버려 끝나. 고속으로. 디젤 잠수함은 완전히 풀 스피드로 가면 1시간이면 깡통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디젤 잠수함은 다량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공격하면은 그 근방에서 디젤 잠수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공격 당한 사람이. 수상함정 혼자 다니는 거 없잖아. 같이 떼지어 다니니까. 거기서 잠수함 저쪽에서 어리 날라왔어. 저기 집중 탐색해. 막 거기서 폭리 떨어뜨리고 소나무에 떨어뜨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디젤. 스누커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정확하게 내가 이 어리 한 발에 정확하게 100% 맞출 수 있어. 이럴 때만 공격해. 그리고 한 번 공격하면 완전 수세적인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배터리를 아껴야지. 공격받을 게 대비해서. 그래서 힘들어요. 디젤 잠수함은.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공격하고 실패했어? 얼른 도망가. 고속으로 도망가면 모르는 거지. 그래서 뭐 그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은 뭐 아예 그냥 스타일이 다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 차이가 나버리는. 핵잠수함을 그래서 진짜 잠수함이라고 한다. 진짜 잠수함. 디젤은 잠수함이라는 거는
한무는 잠수 물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배라고 그게 잠수함이라고. 디젤 물 속에 올라가야 있을 때 되니까. 디젤 잠수함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서브머시블, 잠수할 수 있는 배다 이거. 잠수가 가능한 배. 그리고 실질적으로 2차 대전 때는 배터리 용량이 2시간밖에 안 됐어요. 2차 대전밖에. 그래서 수상항해 하다가 적으면 잠깐 들어가서 준비하고 쏘고 다시 올라와 충전하고 있다고. 2차 대전 때는 주로 수상항이면서 배터리 충전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일지라도 뭐 한 번 들어가면은 아주 저속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견디니까. 그리고 우리 이 한국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저속으로. 자전거 타는 속력으로. 선수 아닌 네. 일반인 타는. 네. 허준 씨가 자전거 타는 속력으로 하면은 7km 나오죠.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3주 정도까지 네, 견딜 네, 수 네. 있어. 핵잠수함은 공격하고 도망가고 또 공격할 수 있지만은 디젤 잠수함은 한 번 공격하면 얼른 숨어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아니, 교수님 이거 진짜 듣다 이렇게 보니까 하려면. 아니 지금 경항모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핵잠수함부터 먼저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우리 기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한국형 항공모함이 생기면 핵 잠수함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 제일 먼저 선두에서. 만들어야 돼. 먼저 사실 핵잠수함을. 네. 항공모함 앞에 제일 그렇죠. 선두에서 이 호위를 하는 것이 핵잠수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항모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공모함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핵잠수함이 앞에서 호위할 수 있는 핵잠수함도 개발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림팩 훈련의 하이라이트 하면은 항공모함을 그렇죠. 항공모함과 함께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항공모함에는 함정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죠. 입체작전의 이 대명사잖아요. 항공기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호위함들은 잠수함도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입체작전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훈련을 한다고. 항공기가 오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대공전 훈련 상황 주고 공중에다 포를 쏘고 미사일 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잠수함을 잡는 걸 하자 그러면 대잠들 막 음파 탐지하고 거기다 폭리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백상어, 홍상어 뭐 우리로 하면 우리 어뢰 여러 가지 이런 걸 떨어뜨리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수상함에 대해서 공격해라 하면은 수상함에 대해서 포 공격도 이런 걸 쭉 해요. 그런데 이제 크라이맥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이동 지역 다 가가지고 적의 이제 항공기는 가서 폭격을 하고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청황군으로 나온다고 청군 황군. 그래가지고 잠수함 차원에서는 황군 역할을 해줘야지. 항공모함 공격해줘야 되잖아. 근데 청군이 뭐 홍군이 돼야지 왜 황군이에요? 통상 황군이라고도 하고 노란군과 파란군. 왠지 홍군이라고. 파란군 하면 빨간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군에서는 황군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 중국에 황건적도 있었잖아. 황건적.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옐로우 뭐 네네네. 포스, 블루 포스 그러니까 그래 나눠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이제 크라이맥스고 그다음에 심판 동원해가지고 누가 공격에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배의 성능이 좋느냐, 어느 배의 승조원들을 훈련 수익 좋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강평되는 거죠. 항모가 떨어지면 그 나라는 굉장히 좀 자존심 구기는 일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이 공격을 당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 호위함들은 뭐 했으며 그러니까. 맨 앞에 핵잠수함은 뭐 했으며 항공모함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지. 디젤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나는 내가 죽어도 승조원들로 같이 죽겠다. 저거는 반드시 격침시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없이는 네. 할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당한. 왜냐 그 호위 세력이 엄청 많거든. 잡아보셨어요? 네. 내 할 때는 항공모함이 참석 안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아예 불참한 적도 사태에 있나 봐요. 항공모함 4척이 동원됐다고. 네, 네. 그래서 온다고 했다가
가서 하와이 가서 좀 기다리니까 못 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실망했지만은 하와이 주민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요. 항공모함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보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거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항공모함 5, 6천 명이죠. 거기 따르는 배가 또 거의 10여 척 되지.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2주 정도 정박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쇼핑센터에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데 안 되니까 입이 나와가지고.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참석을 못했군요. 그렇지. 만약에 참석했으면 우리 문 교수님이 떨어뜨렸지. 나도 죽었을지 모르죠. 공격을 당했을지 모르지. 근데 그런 각오를 해야 돼. 한국만 공격을. 근데 이제 역사상 2차 대전 때 일본의 I-168이라는 잠수함이 미국의 요코타운 함정을 항공모함을 격침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면은 미드웨이전에서 3대 4로 붙었어. 일본 항공모함 4척, 그다음에 미국 항공모함 3척 붙었는데 일본 항공기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요코타에 반파됐었어. 반파. 그래가지고 하와이로 들어가려고 이제 수리하러 들어가려고 그냥 절음발이 상태로 갈 때 I-160P라는 그 팔 잠수함이 공격해가지고 격침시켰다고. 그래서 항공모함은 그런 좀 절름발이 상태 이런 아니면 굉장히 공격하기 힘들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약 속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항해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병들한테.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배에서 쓸 데가 없잖아요. 뭐 그렇지. PX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뭐 맨날 똑같은 나오는 종류가. 그리고 림팩 훈련을 하면 해상에서만 모든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예, 하와이 내에서도 육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사령부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와이 경제나 아니면 하와이에는 당연히 영향이 많죠. 하와이 예를 들어 GDP 이런 거 딱 있다고 하면은 하와이 GDP가 항공모함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겠네요. 그렇죠. 저는 괌하고 하와이에서 훈련도 하고 정박도 하고 그래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평화로운 섬이 하와이야. 정말 깨끗하고 주민들 정말 그게 이제 군함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게 수준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아주 군함들은 정비정도 잘하고 항내도 엄청 깨끗해. 물도 깨끗하고. 오히려 그 군 기지들, 미국 군 기지들 있는 곳을 보면, 해군 기지들 있는 곳 보면 주변이 지나치게 깨끗해요. 왜냐면 개발이 안 되니까 완전 자연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난 곳이 이 버지니아 쪽에 노포, 거기 해군 기지 있거든요. 그리고 태평양 쪽에 샌디에고, 그리고 하와이인데 희한하게 정말 경관도 좋고 환경도 좋고 살기도 좋고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다 랭킹돼 있는 도시들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가볍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쇼크를 한번 먹었죠. 미국의 군사 해군력을 보고 이제 좀 쇼크를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 오히려 항공모함에 더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원조 강국이었던 일본도 항공모함에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아시아권에서 제일 경쟁이 심화되는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군력 경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지금 우리도 항공모함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도 아직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태평양을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미국은 태평양은 자기 이 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된 생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는 작전.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거든. 그래서 인도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해서 중국을 에워싸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불쾌하죠. 그래서 중국은 항공모함도 계속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구축함 같은 걸 벽돌 찍어내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자기들 평화헌법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다음 군을 갖지 않겠다 천명을 했지만 지금 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해병대까지 만들었어요. 중국은
네 번째 배부터는 원자력 항공모함하고 뭐 2040년도까지 10척을 맡겠다 이렇게 좀 세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왜냐 우리가 잠재 적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재 적국이라는데 이미 우리를 괴롭힌 적국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모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뉴스 멘탈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모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가장 유용하게 어떤 점들이 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항모를 갖는다고 해서 싸우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하자 이거지. 상대가 허술하면 내가 건들잖아요. 네. 민철 씨가 나약하면 내가 밀을 수 있잖아. 근데 좀 센 것 같으면은 함부로 눈치 보고 이게 억제력이거든. 네. 그래서 항모로 교전이 시작됐다 그러면 쌍방이 다 망해요. 네. 요즘엔 전쟁이라면 현대전은 워낙 미사일도 발달되고 그렇죠. 뭐 폭탄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못 일어나게 억제력을 갖는 데에서는 북한이 일본이고 그잖아요. 아까 한국 전쟁에서도 항모 미국 항모 사용됐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어도나 그다음에 제주도 동남방의 칠광구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럼요. 지역이라고 해양 자원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독도 지킴이 일본이 드는 게 항공모함. 일본이 독도를 침범할 때는 어떤 전력을 활용하겠어요? 당연히 항공모함이죠. 가까우니까. 우리 대구에서 비행기 출국에 가면은 독도 가면 15분 내지 20분밖에 싸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모로 딱 스탠바이고 제가 2002년도에 전대장 할 때 잠수함 전대장 할 때 잠수함 3척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침범했잖아요. 응? 그때 막 그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막 대치하는 상황 나오는. 그때 일본의 저 후면에는 대형 함정, 이 마이즈로 그 해군지선 대형 함정들 막 5,000톤, 6,000톤, 7,000톤 되는 배들이 있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함대에 있는 배 중에 제일 큰 게 3,200톤. 만재톤수 3,900톤. 이런 거 대치가 안 되는 거. 그때 잠수함도 우리는 9척 있었어요. 네. 일본은 16척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저 작전성가에 부르더니 너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라.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무기를 주고 싸우라 해야지. 무기를 주고 싸워야 돼. 절대로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정신력으로 싸워서 이게 안 이제 됩니다. 그런 시대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거, 그다음에 바다에서 오는 저건 바다에서 물리쳐야 된다. 그다음에 최소한 독도, 이어도, 뭐 실곽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 건조하고 나서는 서해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그리고 계속 동진하고 있어, 동진. 중국은 뭐 6, 7만 톤짜리 항모가 이렇게 시기이동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3,000톤, 4,000톤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해전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세 싸움하고 뭐 처음에 뭐 알력 다툼하고 기세 싸움하고 가서 어깨 밀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포가 날아가고 이런 순차적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 밀어낼 수 있는 어깨 싸움이라도 해야 된다. 재미난 거는 항공모함 무용론이 있어요. 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 전단을 뭐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중국입니다. 아,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럼 중국이 항공모함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있어. 아, 이제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항공모함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무기를 개발한 그 국가가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그런 무기가 있어도 항공모함의 요용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효용성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그 함재기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개장을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 저희 교수님 나오셨을 때 움직이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항공모함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 느낀 게 지상이 만약에 공격을 당했을 때 끝까지 우리를 밖에서 지켜줄 수 있는 공분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항공모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국가들이요.
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꼈고요. 불과 지금 현재도 저 유럽 동쪽의 한 나라는 자신들이 지킬 수 없어서 유럽,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이 협상을 대신해주는, 어떻게 보면 굴욕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서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자주국방 하는데 자주국방이 원활히 되려면 한국도 미군이 떠났을 경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셨던 우리 함장이셨기 때문에 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반복되는데, 뭐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카르타고, 뭐 로마 제국, 그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내 나라의 안전을 지키게 만드는 순간 그 나라들은 다 멸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역사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 들으시는 국민들은 저놈은 뭐야 지금 돈만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잠깐 네네. 한 발 물러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GDP 10위권이에요. 10위권 중에 항공모가 없는 데는 독일하고 캐나다하고 우리밖에 없어. 캐나다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2번 일으킨 나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증강 안 해요. 오로지 나토에 의존한다고. 캐나다는 미국의 거의 형제 국가라 거기 다 거의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거, 안보라는 거는 그 보험료를 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적절히 우리의 자주국방 보험료를 내고 가질 건 갖고, 그래서 미국이 떠날 경우에 만약에 하나 떠날 경우라도 이 자주국방력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도 항공모함은 현대전에 여전히 그리고 정말 유효한 작전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앞에서 쭉 말씀하셨지만 항공모함이 필요하고 또 지속될 이유에 대해서 태 기자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공모함은 잠수함과 더불어서 이제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잡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의 실리주의자라서 언제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되긴 한데 언제,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인구 절벽의 벽이에요. 병력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줄이고 이 병력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대단한 국민이다는 것을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부심을 가져 이거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력도 많이 커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그 정도 올라가 있다. 특히 림팩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항공모함은 없지 나머지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우리 탑 클래스예요. 그 정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항공모함을 갖자,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국민들 많이 성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림팩 훈련과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현대전에서 제외권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이나 뭐 이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수님은 교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혹시 난 절대 반대한다라는 분이라든가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도 저희가 초빙해서 다른 의견 여러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